자유한국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 또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강령을 봤더니 핵심 가치 1번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적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우리 손으로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상당히 제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구여권 세력이라든가 기득권 세력들은 다시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예를 들면 과거의 영화를.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통치 이데올로기 물론 병영적 통제주의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했던 이런 부분들 갖고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선거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많은 보수학자들이 뭐 여러분 이름 되면 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내걸던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라는 개념 이제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왜 자유라는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러한 뭐 DJ 노무현 정권에서의 뭐 분배 가치라든가 평등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재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 권력들 이런 부분에 도전하니까 그건 자유 입장에서밖에 안 된다. 이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내세운 거죠. 이건 서구의 보수주의들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한 것인데 근데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이제 적극 결합이 안 된 거죠. 왜냐면 합리적으로 이게 뭐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니까. 아니 그 생각해봐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막 칭송하는 당이 집권당이던 시절에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 데이터를 보면 막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고 시민들 뭐 표현의 자유 행사로 길거리 나가면 막 물대포 고춧가루 넣어서 막 쏘고 막 명박산성 쌓고 자유를 누가 탄압했는데 그 자유 타령을 하지?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어디서 튀어나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초기에 건국 초기에 보면 그러니까 괜히 이분들이 높이 봤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지청천 같은 대동청년단 단장이자 이제 대표의 말이 제일 유명한데 우리가 꿈꾸는 자유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아예 초기에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식의 어떤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는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연원이 없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했던 모습이 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장하는 자유는 영업의 자유예요. 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예요. 이익을 그러니까 추구할 규제 완화. 것을 아니, 맨날 주장하죠. 규제 완화. 뭐 방해받지 이런 거 않을 뭐 규제 혁신, 규제 완화 뭐 노동시간 규제 뭐 주 52시간 이것도 반대. 최저임금이 또 규제잖아. 이것도 반대. 환경규제도 반대. 뭐 화학물질 관리법도 반대. 다 반대예요. 이번에 민식이법 뭐 스쿨존에서 그 뭐 좀 과속하는 거 더 규제하는 것도 뭐 시간 끌다가 이제 오늘 우리 아침에 잠깐 보니까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 그다음에 착취의 자유 뭐 최저임금제도 없애라. 그다음에 뭐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게 마르크스가 그렇게 그토록 경멸했던 그 아주 좁은 의미의 영업의 자유. 그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까지는 좋다 이거야. 보수당들은 다 그러니까. 근데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려는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보수의 가치인가? 그게 결국은 이제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까지 내려왔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걸 이제 냉전 반공주의다 아니면 반북주의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갖고서 실제로 통치 이데올로기를 삼으면서 지금 얘기하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창의성을 예, 북돋우고. 창의성. 근데 그걸 다 탄압하고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대재벌 육성 정책을 핀다든가 아니면 기득권을 보호한다든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누른다든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해왔던 것이 결국은 이제 과거 군사주의 정권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반공주의하고 예를 들면은 뭐 냉전 반공주의 뭐 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반북주의죠. 반통일 민족주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없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저도 싫어요. 예? 공산주의는 저도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처럼 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는 통일민족주의가 있잖아요. 평화민족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의 그런 모험주의죠. 공산주의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평화와 통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라는 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걸 내 편을 만들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싸죠 그거. 이게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한 안보지. 그렇지. 저걸 계속해서 적대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돈 많이 들어. 그리고 언제 침략당할지도 모르고. 맞아요. 아니 저걸 우리 민족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면 같은 민족이니까. 그 좋은 말씀인데 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예. 또 뭐 난리 나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명분 없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엔 이유는 있었죠. 어찌됐건 분단 체제가 있었고 전쟁도 했고 걔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도 네. 있었고 또 이제 뭐 승공통일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그들을 뭐 이겨내겠다는 게 국가적 동력이 되던 때도 있었고 했으나 이건 아무리 빨리 땡겨도 89년 이전 상황인 거고 90년대 이후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 자서전 1권이 민주화와 나의 사명 2권이 북방 외교 이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분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 보면 5.16 군사혁명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엔 그런 게 있었으나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민주화와 어떤 그런 북방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또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은 더 물론 이제 정책에 따라서 더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걸 더 강하게도 표현하셨는데 아니 본인 그래서 그 이전 정당 이름을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이렇게 분명히 정당사의 변화가 있고 초기 어떤 그런 과거의 반공적 정당에서 나름대로 성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반공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모든 것에 대한 다 반대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봐줄 수 있을지 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자유 이렇게 내세우지만 네. 사실 뭐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이 투쟁한 적이 없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반북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결적 정세를 조성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보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펴모으는 거 그런 전략 정도로 이해하죠 뭐. 네. 예. 근데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보면은 일부 보수 기독교하고 연결되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그 정광훈 목사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정광훈 목사와 같이 만세삼창하고 이런 모습이 이상하게 좀 자연스러웠어요. 원래 친하잖아요. 근데 이 보수 기독교하고 한국당하고가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뭐 서로의 관계 같은 것을 맺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교회 거의 모든 높은 직 빼곤 다 해봤습니다. 진짜 제가 뭐 지금도 집사하고요. 뭐 교회 찬양 인도부터 해서 교회 다 해봤고 술도 안 마시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다녔던 예전에 한 10년 전 다녔던 교회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만들게 된 그 김진호 목사님의 그 교회에 제가 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가 이제 빈민 운동이라든지 어떤 그 농촌 운동 같은 걸 하던 단체였는데 그 제가 이제 몸으로 되게 많이 봤죠. 근데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도자의 등장. 특히 제가 보기에 그 세대들은 70년대 때 막 민주화를 외쳤더라도 노무현이란 존재가 정말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에 그 빨간 티를 입고 막 나와서 비더레이지를 외치는 그 모습이 해석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 사회가 우리 젊은 애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근데 그때 보면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정서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어지간한 거 받아주는데 이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사이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다수의 우익 농객들이 교회 집사다 이런 명분 속에서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집회에서 굉장히 반공적이고 이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열면 그냥 다 맞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믿으니까. 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저같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제가 역으로 이제 고립당하게 되고 교회 다닌다며요. 왜 안 믿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형제님들의 신심을 믿을 수가 없으셨던 거. 그러니까 신앙은 믿지만 그게 주장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확 물들고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몰락해가는 극우 세력의 인큐베이터 같은 게 됐죠. 근데 이건 논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서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우리 심영환 소장님 같은 분을 보면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죠. 네.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근데 좋은데 뭐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계가 뭐 보수니까 뭐 자유한국당하고 친한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왜 집회할 때 성조기는 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입증하기 힘들지만 합종 연행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시기가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부패하는 시기랑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자녀한테 세습을 한다라든지 어떤 목회자의 성적 타락의 문제 같은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덕성에 막 비판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양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주류 세력으로 딱 부응을 하니까 이제 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쪽은 한국의 지도 계급이다라고 대우해주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주류를 대우해주고 이런 어떤 교회와 자유한국당의 희한한 어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가 논문 한번 써보든지 좀 해야 되겠다. 네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정치학적으로도 설명됩니까? 교회하고 네, 지금 뭐 성조기 들고 다니. 안될 것 같아요. 안 빼시는 돼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뭐 개혁적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익스트림 라이트죠. 극우적 성격의 그런 부분들에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이제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우익 경향성으로 더 부채질하는 측면들이 있는 안타까운데 정강원 목사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시려는 분은 아니에요. 무슨 기독교 당당만 만들었으면 한 적도 있죠. 예, 실제로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조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5만 4천 명인가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막아내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갖고 한미 군사 동맹이라든가 또 동북아시아 평화라든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70년대 60년대 많은 지원도 해줬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균등한 관계에서 이익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성적인 미국을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러한 한국 또 북한을 막아주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항상 우선적인 방어권을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반공주의하고 미국의 우선주의하고 우선주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합시켜 갖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회를 이제 독립된 주권 국가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주인인 나라인데 뭔가 좀 약간 과잉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어찌됐건 3.1운동이나 독립운동사에 또 미국 선교사들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롭게 배우다가 그럼 나중에 지금 요즘 상황을 보면 이거 다 고마워하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정서의 그냥 연동 논리적으로 착착착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라는 식의 뭐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게 반북 우리가 지금 따져본 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내용으로 하면 반북. 그다음에 친미 자체야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이상한 광신적 그 어떤 태도 그렇죠. 와 이렇게 엮여 있는 맞아요. 그 미국 추종주의 이런 게 한편으로 있고요. 뭐 그분들한테는 일본군을 쫓아내고 이제 이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미국이 뭐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와서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